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친박 보수단체들도 서울 덕수궁 대한문 등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탄핵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K스포츠재단을 가로챌 것처럼 말한 고영태 씨의 녹취록을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검찰 수사 때 확보된 이 녹취는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 정황이 주된 내용인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특검 조사에서 순환 출자 해소 문제와 관련해 삼성의 특혜 제공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계열사 간 합병 뒤 처분해야 할 주식수를 1,000만 주에서 500만 주로 줄여준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 의심소가 또다시 발견됐습니다. 이 중 한 곳은 항체 형성률이 100%로 발표된 곳이어서 백신과 항체 검사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민원은 한 해 7천만 건이 넘습니다. 정부가 얼마 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오늘 토요플러스에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를 짚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일이 임박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측이 갑자기 녹취 파일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이 고영태의 사기극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을 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협조 관계가 드러난 바가 있죠.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 고영태가 관련됐다는 파일이라는 것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것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잠시 후에 그 실체를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선 강추위에도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전국 70곳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먼저 촛불 집회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가혁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지금 광화문이죠? 촛불 집회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오후 6시부터 열린 본 집회가 약 30분 전쯤 끝나고 이곳 광장을 가득 메웠던 시민들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떠난 상태입니다. 오늘 행진은 청와대 방면과 헌법재판소 방면, 이게 두 행진이 연달아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이곳에서 청와대를 포위하는 의미에서 자하문로와 효자로, 삼청로 이렇게 세 갈래로 시민들이 행진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곳에서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황교안 권한대행 사퇴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친 뒤 다시 광화문을 지나서 헌법재판소 100m 앞까지 행진해서 박 대통령 2월 안에 퇴진하라라는 의미의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벌일 예정입니다. 예.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1박 2일 집회인데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 많은 시민들이 좀 모여 있는 상태고요. 오늘은 정월 대보름이기도 하죠. 촛불 집회에서 달풍선 날리는 행사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헌재 앞에 시민들이 도착을 하면 지프로 만든 달집을 불로 태우면서 애군을 날리는 원래 그 정월 대보름의 풍습처럼 오늘 행진 참여 시민들이 각자의 소원을 적은 작은 종이를 태우는 행사를 갖습니다. 또 약 40분 전쯤에는 주최 측이 준비한 퇴진의 염원을 담은 풍선을 하늘로 띄우기도 했습니다. 촛불 집회가 오늘로 15번째지요. 최근에 대통령 측의 대면 조사 보이콧, 또 압수수색 거부, 탄핵 심판의 지연 전략 뭐 이런 게 아무래도 촛불 집회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온 시민들과 좀 얘기를 나눠보면 최근 반대 세력들의 탄핵 반대 세력들의 어떤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여론전이 심상치 않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또 대통령 역시 탄핵 지연과 또 노골적인 헌재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는 뭐 그런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앞서 청와대와 또 황교안 권한대행이 사실상 특검의 압수수색을 정면으로 거부했고요. 또 그제 예정됐던 특검의 대면 조사도 대통령 측이 그 일정이 언론에 보도가 됐다는 이유로 거절한 상황 등에 대해서 이런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호도 특검 연장, 또 2월 안에 탄핵 등 이렇게 좀 구체적인 구호 등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 자, 오늘 낮에는 친박 단체들이 뭐 요새 매주 태극기 집회라고 하죠. 열리고 있는데 오늘 탄핵 반대 집회도 열렸죠?
그렇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600m 직선으로 걸어가면 나오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오후 2시부터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특검 해체, 탄핵 기각을 외쳤습니다. 오후 한때 시청 광장을 제대로 거닐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예. 자, 탄핵 반대 집회도 오늘 최대 의원이 모였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 집회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이들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이 박 대통령과는 무관하고 최 씨의 개인 비리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오후 4시쯤 숭례문 방면으로 행진을 하기도 했고 지금은 사실상 공식적으로는 해산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 경찰은 이곳 촛불 집회 참가 시민들과 또 탄핵 반대 참가 시민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서 이 사이 공간을 비우고 상당히 많은 병력을 투입했고요. 그래서 다행히 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지금까지는 파악됐습니다. 예. 지금 뭐 이가혁 기자 뒤로 보면 서울 광화문 광장 쪽에는 여전히 시민들이 많이 모인 상태인데 일단 뉴스 끝날 무렵에 다시 한번 이가혁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부산과 대구 그리고 광주에서도 오늘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보름을 맞아서 역시 이색적인 행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부산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석찬 기자. 자, 부산도 지금 날씨가 꽤나 춥죠? 부산 지금 행진이 진행 중입니까? 네, 부산 서면 중앙로에서 열린 본행사는 40분 전 모두 끝났고요. 지금은 주최 측 추산 2만 2천 명의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구속 수사를 외치며 본행사장에서 3km 떨어진 이곳 문현 로터리를 향해 가두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행사장에서 취재진과 만난 시민들은 박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특검의 대면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조기 탄핵과 함께 박 대통령의 자진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촛불 집회 현장엔 유명인들의 발길도 잇따랐는데요. 울산 롯데백화점 앞에선 김제동 씨와 함께하는 만민 공동의 촛불 집회가 열렸고 광주 금남로에는 대선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와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물론 박지원, 천정배 국민의당 전현직 대표가 대거 참석해 탄핵안 인용과 부역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촛불 민심을 살폈습니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동성로에선 지역 8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집회를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 구석찬 기자 지금 전하는 옆에 영상을 보니까 부산도 지난주, 그 지난주보다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 정월 대보름이지 않습니까? 오늘 서울에서는 달풍선 날리기 행사가 있었는데 부산에서도 비슷한 행사가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부산의 본행사장인 서면에 모인 시민들은 박 대통령 즉각 퇴진, 적폐 청산, 헌법재판소 조기 탄핵 촉구 등을 적은 대형 유치를 만들어 윷놀이를 하면서 부름을 깨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리에는 쇠창살로 된 감옥도 다시 등장했는데요.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최순실 씨와 대통령, 또 재단 설립 명목으로 돈을 건넨 재벌 총수의 모형에 수의를 입히고 칼을 씌운 모습인데 이들에게 더위를 팔아먹기도 했습니다. 광주 시민들도 쥐불놀이 대신 촛불놀이를 하자며 금남로를 가득 메웠고 찰밥 나눔과 떡 매치기, 제기차기를 즐겼습니다. 전남 목포에선 박 대통령을 탄핵해버리라는 의미로 박근혜 탄핵해 부름 나눔 행사와 강강술래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 밖에 대전과 강원, 추천, 제주 등 전국 70여 개 도시에서도 대보름 맞이 촛불 집회가 열려 그 열기가 식지 않았음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에서 구석찬 기자였습니다. 네,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보신 것처럼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친박단체 집회 역시 마찬가지인데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이런 상황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촛불 집회는 이미 어젯밤 시작됐습니다. 어제 오후 특검 사무실 앞에서 출발한 일부 시민들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하룻밤을 길에서 보낸 뒤 오늘 오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다시 광화문 광장에 합류했습니다. 처음으로 1박 2일 행진에 나선 건데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측의 탄핵 심판 시간 끌기가 노골화되고 탄핵 기각설이 나오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주최 측은 이번 달을 비상시국으로 선포했고 오늘 집회 내내 헌재를 압박하는 구호와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헌재는 탄핵하라! 함성 지르십시오! 집회 뒤 행진 대열도 지난주 세 방향으로 나뉘었던 것에서 오늘은 종착지를 헌재 앞으로 통일했습니다. 친박단체와 대통령 지지자들도 광화문 광장 500m 거리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탄핵 기각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됐다며 적극적인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윤상현, 조원진 등 친박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박 대통령을 변호했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이 임박한 만큼 친박 단체들도 주말 새몰이에 계속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야권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도 오늘 집회에 대거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탄핵안 가결 이후 2달 만인데요. 한 목소리로 대통령 퇴진과 정권 교체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탄핵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온갖 수단을 다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는 결코 촛불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광주 금남로 촛불 집회에 참석해 광장의 목소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광장의 저 주권자의 함성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이 혼란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권이 다시 대거 촛불 집회에 참석한 건 탄핵 결정 여부가 임박해지면서 대통령 측의 탄핵 기각 여론전이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행여 밀리면 안 된다는 위기감도 작동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하게 지키지 않으면 저들은 어느 순간에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와 있을 것이다. 박지원 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도 광주 촛불 집회를 찾았습니다. 다만 안철수 전 대표는 다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은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특검 수사를 비판했고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친박계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심판을 결정하면 졸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졸속 조사를 하고 헌재에서 졸속 심판을 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친박 핵심으로 불렸던 윤상현 의원은 재단이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은 기각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께서 헌법과 법률과 좀 전에 말씀드린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면 탄핵이 기각될 것입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정치 특검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단골 연사인 김진태 의원도 이인재 전 최고위원도 참석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태극기 집회 참석을 의원들 자율에 맡기면서 친박계 의원들의 참여가 대거 늘었습니다. 어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회 참석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지만 친박 의원들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태극기 집회 참석을 두고 당 내부에서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지금부터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막판에 갑자기 들고 나온 이른바 고영태 파일, 그 녹취 파일을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대통령 측은 고영태 씨가 최순실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다가 이 관계가 틀어지면서 대통령까지 엮어서 국정 개입 사건을 터뜨렸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본질이 최순실 국정농단이 아니라 고영태의 사기극이다, 이런 주장까지 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최순실이 기획하고 대통령이 지원한 이른바 국정농단의 증거들이 검찰 표현대로 차고 넘치는 상황이죠.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 녹음 파일이라는 것 역시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뒷받침하는 것들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 측 주장과는 사뭇 다른 것이죠. 정원석 기자의 단독 보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2월 29일 K스포츠재단과 WK 업무에 모두 관여한 박헌영 씨와
최순실 씨를 위해 일하던 김수현 씨가 나눈 대화입니다. 박 씨가 최순실 씨 독일 유령 회사인 비덱을 언급하며 최 씨가 비덱으로 돈을 따로 빼돌리려 하는데 SK그룹이 지원에 난색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수현 씨는 기업 기부금은 그냥 써도 된다며 기부 방식을 따져보기도 합니다. 또 박 씨가 최순실 회장은 당장 기업을 재촉해 스포츠팀을 만들라고 한다고 토로하자 김수현 씨는 독일로 돈을 빼돌리려는 준비인 것 같다고 했고 이어 박 씨도 독일로 돈 빼는데 마음이 급한 것 같다고 응수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해 헌재에 제출한 이른바 김수현 녹취 파일의 주된 내용은 이처럼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와 관련돼 있습니다. 이날뿐 아니라 김수현 씨와 고영태 씨가 나눈 지난해 3월 8일 대화도 비슷합니다. 두 사람은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최철 문체부 정책비서관이 김종덕 전 장관에게 보고한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최순실 씨 측근인 차은택 씨 소개로 문체부에 들어왔다는 최철 씨가 두 사람과 만나면서 정부 내부 움직임을 공유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같은 내용에 따라 검찰도 당초 김수현 씨 컴퓨터에서 확보한 2천여 개 녹취 파일에서 최순실 씨 국정농단과 관련 있는 29개 파일만 추려 수사에 활용했습니다. 나머지 파일엔 개인사나 잡담 등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측은 검찰로부터 받은 녹취 전부를 헌재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대통령 측이 들고 나온 이 녹음 파일이라는 게 대부분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해주는 증거물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 측은 이 녹음 파일로 이번 사건의 프레임이 바뀌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죠. 탄핵 심판을 지연하면서 여론전을 펴겠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서령 기자입니다. 대통령 측은 고영태 녹음 파일로 새로운 반전의 계기를 찾았다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 측 관계자는 특검의 프레임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농단 주범이 최순실이 아닌 고영태가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6일 헌재에 출석 예정인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를 집중 추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아니라 타락자들의 사기 협잡 사건이라면서 녹음 파일이 탄핵 심판에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에는 오히려 최순실의 국정농단 근거들이 더 많아 대통령 측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측이 녹음 파일을 쟁점으로 하려는 것은 탄핵 심판 기각을 위한 여론전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 소추위 측은 국정농단 주범을 진실게임 양상으로 만들고 또 최소한 2천여 개 녹음 파일 검증을 이유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JTBC 윤서령입니다. 네,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이 들고 나온 녹취 파일,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대통령 측은 도대체 왜 지금 이 어떤 의도에서 꺼낸 건지 심수미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심수미 기자, 오늘 보면 청와대 측 그리고 대통령 대리인단 갑자기 고영태의 사기극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녹취 파일을 근거로 한 건데 실제 녹취 파일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앞서 이제 지난 6일 최순실 씨 재판에서 고영태 씨가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몰아내고 재단을 장악하겠다라고 말한 그 녹취록이 좀 공개가 됐고요. 또 최근에 여기에 이어서 한 언론에서 틀을 몇 개 짜서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그런 그림을 짜고 있는 거지라는 고 씨의 녹취 파일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러한 녹취, 사실은 고영태 녹취 파일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녹취한 사람은 김수현 씨라는 최순실 씨 회사의 직원이고요. 근데 이 박 대통령 측에서는 이 녹취 파일을 근거로 해서 고 씨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재단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했고 최 씨와의 사이가 틀어지니까 이걸 악의적으로 공개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파일 중에 이제 일부 고영태 씨가 한 얘기를 가지고 한 건데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최순실이 기획하고 돈벌이에 재단을 이용하려고 했던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 하나로 뭐 본질을 뒤집을 수는 없는 건데 사실은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파일이 뭐 2천여 개가 있다는 거죠. 검찰이 헌재에 보낸 게
네. 그중에 아주 극히 일부가 이거고 나머지는 다른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2천여 개 중에 뭐 사적인 대화 등을 제외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고 검찰이 판단한 것만 이제 29개 정도 되는데요. 예. 그것도 대부분 최순실 씨의 지시 내용과 관련해서 이들이 논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박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 예, 예. 측에서는 유난히 고 씨 측에게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시켜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좀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2015년 1월에 김수현 씨가 36억 원짜리 관급공사와 관련해서 예. 문체부 장관 보좌관인 최철 씨 그리고 이모 씨 등이 3명과 나눈 대화인데요. 예. 먼저 최철 보좌관이 모 씨가 연구한 36억짜리가 선정되게 해야 하는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모 씨가 이런 거는 말이 나오면 안 되고 잘 해야 해. 너 과장 영태 등 나눠 먹으면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고영태가 그런 얘기를 했다. 뭐 한 거는 사실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건 분명한데 뭐 지금 보면 등장인물이 갑자기 새롭게 많이 나와서 이게 누군지 시청자들이 잘 알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고영태와 이익을 나누자 최철이라는 사람이 누구고 같이 얘기 나눈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 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영태 등이 나눠 먹으면 되는 거야라고 말했던 이 이모 씨는요. 친박계 핵심으로 불렸던 이성헌 전 의원을 외곽에서 도우면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선거 캠프에서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또 그 문체부 장관 보좌관인 최철 씨, 이 사람 역시 2010년부터 대표 친박계인 김옥이 전 의원 또 현영희 전 의원의 보좌진 출신이고요. 예. 또 최순실 씨 회사 직원, 최순실 씨가 김 실장으로 불렀었습니다. 김수현 씨는 2008년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 캠프에서 일을 한 전력이 있습니다. 예. 다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 인물들의 보좌관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눴던 건데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어떤 부분을 논의했는지는 이제 검찰에서 좀 더 특검과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부분 같고요. 자, 이번 사건의 핵심은 그런데 고영태가 뭐 여기 보면 검찰에서 이쪽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리 그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밀우와 K스포츠 재단을 왜 만들었고 누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였느냐인데 대부분의 녹취 파일이 그러니까 최순실이 사익을 추구한 그런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더 다른 이제 녹취 파일의 대화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대화인데요. 박헌영 K스포츠 재단 과장이 그 SK 측에 비덱스포츠 70억 원 지원 요청을 하고 나서 이 김 씨에게 진행 과정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독일의 최 씨 법인에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정황이 그대로 드러나는 누가 돈을 달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헌영 과장이 비덱스포츠에 70억 원을 지원하도록 당시에는 그러니까 최순실의 최측근이던 박헌영이 네. 당시에 그러니까 비덱스포츠 쪽에 비덱스포츠에 70억 원 사업을 지원하라라고 예. 요구를 했다가 거절당한 겁니다. 예. 여기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70억 원 지원 과정 자체와 관련해서 김수현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장님이 기업을 만나라고 했을 때는 위에서 얘기가 된 게 있어서 만나는 거라서 얘네는 무조건 주는 거다. 실무자들이 명분을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녹취 파일에 나오는 게 SK 이런 대기업에 최순실이 시켜서 돈을 달라고 했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들이 회장님의 지시를 언급하는 대목은 한두 군데가 아닌데요. 회장님이 독일 쪽의 비덱이라고 회장님 생각은 독일로 돈을 따로 빼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다라면서 회장님이 사실 저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재단에서 어떻게든 받아서 하는 방식이 돼야지라고 박헌영 과장이 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쭉 다 들어보면 물론 대통령 대리인단은 저런 얘기는 안 했죠. 고영태 얘기 한 대목만 한 건데 이런 모든 내용, 그러니까 최순실이 대기업 쪽에서 돈을 받아내라 이런 지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최순실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나 이제 불리한 내용 같은데 대리인단이 이거 왜 꺼냈을까요, 이걸? 박 대통령 대리인단 관계자는 오늘 이 프레임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이 아니라 타락자들의 사기 협잡 사건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앞서 이번 사건은 이 최순실과 고영태의 불륜에서 시작됐다라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의 변호인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똑같이 계속해서 이 사건을 그 두 사람의 불륜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러니까 고 씨가 최 씨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려고 했을 뿐이고 박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그 여론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과연 이 주장과 같은 것인지는 계속해서 확인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엔 특검 수사보죠.
대통령 측은 특검의 대면 조사에 대해서도 사흘째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단 주말을 넘기고 다음 주 초쯤 대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필중 기자, 대통령 대면 조사가 무산되고 벌써 사흘째 감감무소식인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특검팀의 대면 조사 의지는 여전히 강합니다. 하지만 대면 조사의 결정권을 쥔 대통령 측이 묵묵부답인 상태인 건데요. 특검팀은 일단 대통령 측이 대면 조사를 받겠다는 진정성 있는 답이 와야 확답이 와야 한다고 먼저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청와대 측은 특검의 연락을 먼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구나 특검이 어제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소송까지 냈는데 오늘 특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박영수 특검과 특검보 전원은 오늘 출근을 해서 오후 3시부터 1시간 넘게 회의를 이어갔는데요. 회의 자리에서 대통령 대면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크게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 대면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작 내부에선 크게 다뤄지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특검은 이미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런 입장인 건데요. 대면 조사는 대통령 측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 거고 청와대 압수수색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침묵 속에 법원의 행정 판단을 기다려보자, 이런 입장인 겁니다. 대면 조사의 경우는 일단 이번 주말 안에 청와대의 입장을 들어보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대통령에게 조사 날짜를 통지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얘기를 정리해보면 대면 조사와 압수수색은 양측의 신경전 때문에 소강 상태인 것 같고요. 지금 수사는 어디에 집중되고 있습니까? 일단 특검법상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1차 수사 기한은 2월 28일, 그러니까 2주 정도 남은 건데요. 그런데 수사 결과를 정리하는 기간 등을 고려해 본다면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주가 마지막인 겁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강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네, 특검 사무실에서 김필중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특검은 삼성 뇌물죄 수사에도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해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삼성에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검은 어제 김 부위원장을 만난 김종중 삼성 사장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도 조사했습니다. 전다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특검은 지난 8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소환해 삼성그룹 순환출자 해소 과정의 의혹을 추궁했습니다.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계열사 간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되자 2015년 12월 삼성 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을 통보하면서 당초 절반인 500만 주만 매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부위원장은 특검에 나와 김종중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으로부터 매각 주식을 줄여달라는 적극적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검이 청와대로부터 삼성 의견과 같은 입장을 전달받은 뒤 적극 검토했느냐고 추궁하자 이 역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어제 김 사장은 물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까지 불러 해당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김 사장은 관련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위원장은 삼성 부탁에 따라 주식 매각량을 줄인 것이라면 잘못된 일이지만 자신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그룹은 공정위 방침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었고 외부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을 뿐 공정위 측으로부터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자기 결정을 바꾼 배경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중간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최 차관은 청와대 비서관이었는데요. 결국 공정위의 삼성 특혜 의혹도 박 대통령의 지시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김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두 회사의 주식을 모두 보유한 삼성 SDI의 지배력이 커졌습니다. 그 결과 계열사들끼리 서로 지분을 보유하는 이른바 순환출자가 강화됐고 공정위가 규제에 나섰습니다. 같은 해 10월 삼성 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 주를
매각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그런데 2달 뒤 공정위가 매각 주식수를 당초의 절반인 500만 주로 줄여주면서 삼성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특검은 이 과정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 실무자의 업무 일지에서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와대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한 인물이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이던 최상목 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과 지속적으로 통화하며 삼성 SDI의 매각 주식수를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최 차관은 안종범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최순실 씨가 주도한 미르 등 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에도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특검은 이 같은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JTBC 김준입니다. 대선 주자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주말 일정 꽤나 신경을 쓰지요. 대부분 조사에서 지금 지지율 1, 2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는 민주당의 첫 경선지가 될 호남을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촛불 집회 대신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았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오늘 광화문 촛불 집회가 끝나면 내일 전북 전주를 찾습니다. 문 전 대표가 영입한 전인범 전 사령관의 5.18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 발언으로 흔들리는 호남 표심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호남은 민주당 첫 경선 지역인데다 최근 이곳에서 안희정 지사의 추격이 가파른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안희정 지사도 주말 이틀 동안 광주와 전남 지역을 찾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전략적 투표 성향을 보여왔던 호남에서 문재인 대세론을 깨트리는 것이 먼저라는 판단입니다. 오늘 목포를 찾은 안 지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해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서울 삼성 사옥 앞에서 재벌의 부당 이익 환수를 촉구했습니다. 반재벌 친서민 정책으로 선명성을 더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다른 야권 주자들과 달리 오늘 촛불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구제역과 AI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촛불보다 민생을 먼저 챙기며 중도와 보수층 표심을 잡는 차별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대선 주자들은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오고 있는 지지율 조사를 가만히 보면 이전 대선 때와는 확실히 달라진 지표들이 좀 있습니다. 정치부 안지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현 기자, 대선 여론조사가 아직 대선판이 본격적으로 돌지는 않지만 많이 나오지요. 근데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투표율, 50대 표심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예. 한국갤럽의 2월 둘째 주 지지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50대만 놓고 보면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지지율이 27%로 문재인 전 대표의 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6%로 지지율 3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안희정 지사가 굉장히 높게 1위로 나타난 것도 눈에 띄고 문재인 전 대표도 역시 이제 22%면 50대 지지율로는 낮지 않은 수준인데 예전에 보면 50대 같은 경우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좀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대선 때와 비교하면 그 차이를 확연하게 알 수 있는데요. 예. 당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50대에서 이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의 지지율은 62.5%였습니다. 이 당시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부터 박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문재인 당시 후보보다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50대에서 60% 이상 득표하면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다. 이런 예. 분석도 나왔습니다. 62대 37이면 50대가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는 걸 감안하면 50대가 당락을 갈랐다. 이런 기사도 그때 많이 나왔는데 자, 이번에 50대가 이렇게 달라진 거 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80년대에 예. 대학을 다니면서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이른바 386 세대가 대거 50대로 진입하면서 과거 보수층의 지지 기반인 50대의 성향이 다소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또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갤럽 조사를 보시면 50대에서 탄핵을 찬성한다는 비율이 70%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연령대별로 근데 50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고 지역별로 보면 항상 지역 구도가 명확하게 나타났던 게 이제 대선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현상도 좀 달라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당과 야당이 각각 영남과 호남에서 기반으로 하면서 선거마다 지역색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뒤에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지율이 전체 40%로 전국적으로도 50%대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새누리당의 절대 강세 지역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이 민주당의 지지율은 22%였습니다. 이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이 27%인 것과 비교했을 때도 5%포인트밖에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 대부분이 저 구도대로 문재인, 안희정 이 후보들도 이제 나눠 가는 건데 사실 근데 여기 보면 대구 경북에서 22%가 나왔다는 건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데 보면 이게 지역색이 옅어졌다기보다는 워낙에 이 탄핵 국면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낮아졌다.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정서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구도를 일부 희석시키는 효과도 작용했다고 보는데요. 향후 보수층의 후보가 선거 운동에 따라서 이 지지율은 또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건 말고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도 분석을 해보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정치부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자, 구제역 소식입니다. 구제역 피해 농가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제역이 처음으로 발생한 충북 보은에서 의심 증상을 보이는 소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 한 곳은 최근 검사에서 100%의 항체 형성률을 보였는데도 감염이 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진일 기자입니다.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서 460m 떨어진 충북 보은군 마로면의 한우 농장에서 소 6마리가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여 즉시 살처분됐습니다. 앞서 어젯밤에는 네 번째 구제역 발생 농장에서 살처분 작업을 하던 중 바로 옆 농장 소들이 구제역 증상을 보이는 게 발견돼 밤새 97마리를 모두 살처분했습니다. 바로 옆 농장과 주인이 같지만 옆 농장 구제역이 확진된 뒤 실시한 항체 검사에서 100%의 항체 형성률을 보여 살처분을 면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구제역에 추가 감염되자 농가들 사이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항체 형성률 검사가 표본조사 방식이어서 결과가 100%로 나와도 항체가 없는 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감염이 된 상태에서 항체 검사를 시행해 형성률이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농가들의 주장대로 백신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긴급 백신 접종 외에도 추가적인 방역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김진일입니다. 네, 이처럼 AI 그리고 구제역으로 인해서 오늘 예정됐던 전국의 대보름 행사는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문제는 다음 달인데요. 집중돼 있는 지역 축제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해가 뜬 지 얼마 안 된 아침인데 보름달집이 활활 타오릅니다. 달집 주변엔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낯선 풍경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구제역과 AI 때문에 대보름 행사가 취소돼 달집을 쓰지도 못한 채 태워버리는 겁니다. 새끼를 꼬아 만든 긴 줄이 마당에 놓여 있습니다. 경북 청도의 대보름 전통놀이인 도주 줄 당기기에 쓰는 줄입니다. 9개 마을에서 일주일 동안 가닥줄을 만들고 또 나흘 동안 굵은 원줄을 만들었는데 쓸모가 없어지자 이렇게 박물관 앞에 전시를 해둔 겁니다. 국민들이 열심히 참 따했는데 조련배려 때문에 각종 못한다니까 말도 못하게 섭하지요. 이처럼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달집 태우기 등 대보름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음 달 시작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구제역과 AI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2011년처럼 줄줄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남 광양 매화와 구례 산수유 등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꽃축제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 지자체마다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이슈를 분석하는 토요 플러스 시간입니다. 얼마 전 정부가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5년간 미뤄졌던 개편 작업이 다시 시작됐다는 반가움보다는 불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만만치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구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민원은 한 해 7,390만 건입니다. 대부분 보험료가 너무 많다는 건데 특히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왜 정리하라고 내가 말할 건 없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2만 5천 원 냈었잖아요. 누구도 2만 5천 원 내는데 내가 왜 10만 원 내야 되냐, 20만 원 내냐 하는데 최순실이는 얼마 내냐고 물어봐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 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부과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특히 주택과 땅은 물론 전월세금과 차량에 붙는 건보료가 갈등의 주 원인입니다. 정부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입니다. 소득 중심으로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해시킬지 난감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제주도에서 감귤 농사를 하는 김모 씨는 소득은 그대로인데 최근 한 달 건보료가 1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중국인 투자 열풍에 땅값이 들썩인 결과입니다. 3만 원 벌어서 120만 원을 순수 건보료에만 납부하면은 농민들은 농사를 짓지 말고 딴 일을 하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땅을 팔 때 차익에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직장인은 은퇴 시점에 충격이 큽니다. 퇴직하면 당연히 소득이 대폭 주는데 10명 중 6명은 건보료가 오히려 오릅니다. 살고 있는 집과 퇴직연금이 상승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되면 한 23만 원 정도, 봉급생활자 40년, 50년 해서 집 한 채 겨우 마련한 건데 그것이 무슨 큰 죄인냐 거기에다 부담. 정부 개편안은 최종적으로 5천만 원 이하 주택, 1억 6,700만 원 이하 전월세금은 부과 대상에서 빼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 등 대도시의 서민은 여전히 혜택 밖에 있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서울 상계동의 한 10평짜리 아파트입니다. 좁고 낡았는데도 시가로 3억 원이 넘어 상당한 재산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반면 예금 등 금융자산은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자와 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어야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현재율론 10억 원 넘게 예치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됩니다. 정부도 문제가 많은 걸 알지만 그래도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률이 너무 낮아 재산 부과 방식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에 따른 부담이 직장 가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불만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유리지압이고 다 보이기 때문에 좀 불리할 것 같아요. 하지만 소득 파악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카드 결제율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73%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80%에서 90%가 카드 매출이기 때문에 카드 매출은 어떻게 속일 수가 없거든요. 또 자영업자 중 형편이 좋은 경우 법인을 만들거나 직원을 고용하면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지역 가입자에는 정말 영세한 1인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만 남아있어 숨길 소득이 별로 없단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재산부과 방식에 대해 몇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만 해도 재판관 전원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는데 올 1월 결정에선 5대4로 위헌 의견이 크게 늘었습니다. 소득을 파악하는 건 국가 책임인데 그게 미진하다 해서 저소득층에게 짐을 지우는 건 부당하단 겁니다. 건강보험료 개편안은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소득에만 부과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소득 파악률을 높여야 한다는 정부의 현실론이 어디쯤에서 절충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토요플러스 구혜진입니다. 미국과 일본 정상이 악수 대신 두 팔을 벌려 포옹하는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부인들과 함께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휴양지로 가서 정상 외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국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일본에 선점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영기 특파원입니다. 미일 양국의 선물 보따리에 일단이 드러났습니다. 아베는 트럼프의 일자리를, 트럼프는 아베에게 남중국해와 센카쿠 열도에서의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大統領の成長戦略に貢献できる、そして米国に新しい雇用を生み出すことができます。 We have a very, very good bond, very, very good chemistry. I'll let you know if it changes, but I don't think it will. 두 정상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를) 대체할 양자 무역 협정과
올해 중 트럼프의 일본 답방에도 합의했습니다. 북핵 대처 방안도 매우 높은 우선순위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에어포스1을 타고 플로리다의 트럼프 소유 고급 휴양지로 이동. 이틀간 골프 등 모든 일정을 함께하며 친분을 다질 예정입니다. 우리로선 일본을 통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완화하는 효과를 얻겠지만 위안부, 북한 문제 등 핵심 현안을 일본에 선점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동시에 떠안게 됐습니다. 이번 아베 총리의 방미를 두고는 골프 외유, 조공 외교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권 초 발빠르게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미일 동맹의 미래를 대내에 가시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큽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대형마트에서 계산대가 사라지고 커피도 로봇이 만들어주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물론 편리해졌죠. 하지만 그만큼 인간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현재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의 65%가 지금은 없는 직업에 종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식당에 주문을 받거나 서빙하는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고객들이 단말기에 카드를 긁고 원하는 메뉴를 고르면 이름과 함께 음식이 나옵니다. 지금도 일부 슈퍼마켓에 셀프 계산대가 있는데 아마존에선 휴대폰만 찍고 들어가 물건을 들고 나오면 자동으로 값을 청구하는 점포를 올해 런던에 엽니다. 89명이 필요하던 점포에 6명이면 충분합니다. 카지노에는 로봇 딜러가 등장했습니다. 이런 슈퍼마켓 일자리뿐 아니라 무인 운전 차량이 보편화하면 택시 운전자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경제인들은 2020년까지 선진국 일자리 710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옥스포드대 연구 결과 우체국 직원이나 회계사 등이 가장 먼저 위협을 받고 치과 의사나 소방관은 나중까지 살아남을 직업으로 꼽혔습니다. 일자리 우려 때문에 로봇세를 걷어 기본소득으로 주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다보스 포럼에서 정보기술업체 대표들은 자동화가 생산성을 높여줘 대규모 실업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어느새 1000일이 훌쩍 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의 아픔과 상처는 여전합니다. 함께 모여 뜨개질을 하면서 힘든 시간을 견뎌온 유가족들이 작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자녀를 잃은 엄마들에게 뜨개질은 진통제였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 뜨개질을 잡고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검정실, 회색실만 고르던 손이 이젠 형형색색의 실을 뜹니다. 쉴 새 없이 손을 놀리며 마음을 열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뜨개질 전시를 열었습니다. 2년 반 가까이 매주 모여 서로를 다독이며 만든 조끼, 스웨터, 목도리를 내놓았습니다. 수천 개의 컵받침을 이어 그늘막을 들이우고 초대형 방석을 만들어 손님을 맞이합니다. 관객들은 목도리를 이어뜨며 마음을 보탭니다. 잊혀져 가지 않도록 저희 같은 마음을 공유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되돌릴 수도 없지만 그 실 같은 그 희망이란 게 뜨개를 하면서 조금씩 보였어요. 뜨개질을 하면서 힘든 시간을 견뎌온 세월호 유가족들이 한겨울 추운 날씨에도 따뜻한 정성과 희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김인식 감독이 이끄는 WBC 대표팀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내일 전지훈련 출발을 앞두고 태극마크가 새겨진 유니폼도 받았는데요. 선수들은 4년 전에 부진을 털어내고 멋진 승부를 펼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전효희 기자입니다. 김인식 감독과 투수 차우찬, 포수 양의지는 오늘 공개된 WBC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기자회견장에 등장했습니다.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WBC 대회를 앞두고 대표팀의 공식 출범을 알린 겁니다. 난항도 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는 훌훌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을 하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4년 전 WBC 1라운드 탈락에 아픔을 겪었던 대표팀은 이번 대회 서력을 다짐했습니다.
선동열 코치가 중심이 된 투수진은 이미 1월 말부터 괌에서 전지훈련을 벌였습니다. 1라운드에서 가장 어려운 상대는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대거 포진한 네덜란드를 꼽았습니다. 2회 연속 대표팀에 발탁된 차우찬은 선발과 마무리 투수를 잇는 중간개투 역할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기 결과도 좋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도 많이 후회를 했었고 대표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역전노장 김인식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내일 일본 오키나와로 출국해 23일까지 본격적인 팀 훈련을 진행합니다. JTBC 전영입니다. 네, 다시 촛불 집회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이가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 지금 시각이 8시 48분인데 대략 9시쯤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아마 시민들은 상당수 헌법재판소 100m 앞 지점에서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고 또 참가 시민들은 기념사진을 찍거나 또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등 자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오늘 촛불 집회 주제는 2월 탄핵, 그리고 특검 연장이었죠. 어떤 발언들이 주로 나왔습니까? 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과 친박단체 회원들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우려가 많이 나왔고요. 또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또 특검의 그런 수사를 방해하고 음해하는 등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우려가 많이 나왔습니다. 또 지난 연말 때처럼 어둠과 거짓에 맞서서 촛불의 힘을 다시 보여주자라는 독려성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예, 탄핵 반대 집회도 오늘 열렸죠. 그게 초저녁까지 이어졌었는데 지금은 해산이 된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오후 8시쯤에 공식적으로 해산을 한 상태이긴 하지만 간간히 태극기를 흔들거나 탄핵 반대 구호를 외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오후 2시부터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는데 오후 한때 상당히 많은 시민들로 서울시청 앞 광장이 가득 메워지기도 했습니다. 예, 올해 들어서 날씨가 추워서도 그렇지만 그 탄핵 촉구, 그러니까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시민들이 조금 줄었었는데 오늘은 좀 많이 모였는데요.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오늘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즉각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 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주최 측인 퇴진 행동 측이 밝힌 것도 그렇고요. 또 오늘 무대에서 발언이나 시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런 독려성 발언들이 많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주인 18일에 100만 명이 그리고 그 다음 주인 25일에는 100만 명 이상이 모이도록 한번 해보자라는 발언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25일은 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4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지연되고 있고 또 대통령이 특검 측의 대면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모양새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민들의 예측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도 나옵니다. 또 마찬가지로 자칭 보수단체, 친박단체들의 새 과시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탄핵 반대를 요구하는 친박단체의 집회 참가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대부분 맑겠지만 제주도와 호남 서해안은 낮까지,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까지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 영하 6도 등 영하권에 머물러 춥겠지만 낮에 서서히 풀려 부산은 최고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예, 내일도 뉴스룸은 8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